5천 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 속에서 중국은 수많은 천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한수만으로 왕조의 흥망을 뒤바꾸고 천하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들. 누군가는 신처럼 떠받들어졌고 누군가는 역사 속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지략과 통찰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고대수에서 진짜 최고 천재는 누구였을까요? 촉한의 신묘한 책략가 제갈량이 1위를 지켰을까? 아니면 후세가 감탄하며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숨은 지성이 따로 있을까? 지금부터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 탑1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를 움직인 지혜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진짜 1위가 곧 공개됩니다. 실비, 손빈, 찬자. 역사 속 먼지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빈이라는 이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상처와 절망을 뛰어넘어 자신의 운명을 다시 써낸 지략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장을 절뚝이며 걸어야 했던 몸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더 빛나게 했고 수백 년 앞선 전술로 천하의 장수들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 TOP10 중 10위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이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칼 대신 머리로 전장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손빈이 활약한 시대는 춘추전국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전국시대. 제자백가와 열국이 뒤섞여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던 때였죠. 그는 귀국자에게 병법을 배웠고 함께 수학했던 방연과는 한때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언제나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방연은 손빈의 재능을 시기해 누명을 씌웠고 결국 손빈은 다리를 절단당하고 얼굴에 문신이 새겨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몸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채 살아있다는 것조차 고통이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천재는 어떤 절망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숨어 살기를 택할 상황에서 손빈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련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를 받아들인 제나라는 큰 행운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펼친 최고의 걸작 마릉전투는 지금까지도 병법의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마릉은 단순한 국가 간 전투가 아니라 손빈과 방연의 숙명적인 재회였습니다. 손빈은 감군객엔속게, 즉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매일 화덕의 수를 줄이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방연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기세 좋게 추격하다가 그대로 매복에 걸려 전군이 몰살됩니다. 그 자리에서 방연은 최후를 맞았고 손빈은 피와 눈물로 새겨진 과거의 치욕을 오직 지략 하나로 씻어냈습니다. 손빈의 병법은 단순히 손자병법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실전에 최적화한 새로운 군사학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의 핵심을 유연함과 기만,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것이라 보았고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승리를 끌어내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현대 전략론에서도 자주 언급될 만큼 진보적이었습니다. 손빈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절망이 삶을 삼키려 할 때 복수의 눈이 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바꿔낸 인간적인 강인함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공적비도 큰 사당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는 병법 속에,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지성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10이라는 순위가 결코 그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난 한 인간의 빛나는 지력과 의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손빈은 1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는 이미 인류가 기억해야 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혜의 영웅이니까요. 그리고 그의 삶이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참된 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심지어 운명조차도. 9위. 유백온 명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유백온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치, 군사, 천문지리, 풍수까지 꿰뚫어본 만능 전략가이자 시대를 앞서본 예언자로까지 불렸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두고 명나라의 제갈량이라 칭했지만 유백온은 단순히 누군가의 그림자를 좇는 인물이 아니라 한 왕조의 기틀을 세운 시대의 두뇌였습니다. 혼란과 전란이 뒤섞인 말기 원나라 시대. 유백온은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군웅이 일어나 난세를 뒤흔들던 때 그는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한 농민 출신 청년 주원장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힘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본 것이죠. 바로 그 눈이 유백원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주원장 진영에 들어선 뒤 그는 마치 물을 만난 용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전략과 계책은 연달아 승리를 가져왔고 진정한 난적이었던 진우량, 장사성 같은 군벌들도 유백원의 기획 아래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세워진 과정에는 분명 주원장의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유백원의 지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로는 전쟁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왕조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유백원은 제도, 법률, 행정 체계를 정비하며 나라의 근간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시작의 혼란 속에서 무너지기 쉽지만 명나라가 곧바로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죽는 순간까지 충성 하나로 남았다면 유백원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자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깨끗한 뒷모습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심지어 주원장조차 그의 지혜와 영향력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고 끝내 몰락한 많은 공신들과 달리 유백원은 절정의 순간에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의심을 벗지 못했고 독살설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독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전설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언서, 추배도, 그이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예견했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지금까지도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며 유백원의 지혜가 단순한 책략가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입니다. 유백원은 권력을 탐하지도 이름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자신의 보람으로 여겼고 정치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바른 길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화려한 전공도 웅장한 기념비도 아니지만 명나라의 기틀과 역사의 흐름은 그의 손끝에서 바뀌었습니다. 그가 구위에 올랐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지성은 전쟁 영웅이나 도가 철학자 혹은 신비로운 술사들과는 전혀 다른 결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아는 실천적 지혜. 바로 그 점이 유백원을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순위와 상관없이 그는 후세가 고개 숙여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8위 조보조보라는 이름은 제갈량이나 유백원처럼 문학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완벽한 권력이양을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조보입니다.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의 책사이자 한 왕조의 토대를 설계한 진짜 지략가였죠. 921년에 태어나 991년에 생을 마친 조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관료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젊은 나이에 조정에 발을 들여놓으며 정치 감각을 일찍 익혔습니다. 5대 10국의 혼란 속에서 그는 단순한 공신이 아니라 후일 송나라를 열게 될 조광윤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조보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긴 사건은 바로 한 잔의 술로 병권을 거둬들인 계책, 즉 일배취권, 이베이드켄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광윤은 후주의 쇠퇴로 인해 장수들에게 떠받들려 황제가 된 상황이었지만 힘있는 장군들이 언제든 다시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이 문제를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한 인물이 바로 조보였습니다. 그가 세운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절묘했습니다. 칼도 군사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었죠. 조보는 어느 날 태조에게 장군들을 초대해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술이 무르익자 태조는 조보가 짜둔 대로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은 황위에 올랐어. 그런데 장군들도 언젠가 부하들에게 떠밀려 왕이 된다면 그때 천하는 또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소.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은 크게 감동했고 스스로 병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조율하고 설계한 이가 바로 조보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권력 다툼은 대개 피비린내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보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왕조의 근본을 안정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지혜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시대를 초월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보는 초창기 송나라의 정치 행정 제도 전반을 설계하며 왕조의 300년 기반을 잡아놓았습니다. 태조의 문치 중심 통치 방식, 즉 무력보다 문과와 제도를 중시하는 기조 역시 조보의 영향이 컸습니다. 화려한 권력을 탐했던 많은 책사들과 달리 조보는 검소하고 청렴했으며 늘 뒤에서 조용히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권력의 도구로 쓰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 보조자로 살아갔다는 점이 그를 더욱 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지혜, 조용하지만 강력한 판단력. 전쟁의 영웅도 신비한 예언가도 아니었지만 그의 한마디, 한 계책은 한 왕조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조보는 화려하게 빛나는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역사를 움직인 조용한 두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중국 정치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남게 합니다. 7. 옥천노인, 유률사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10대 지성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유률사제, 즉 옥천노인은 전쟁 영웅도 하늘을 뒤흔드는 책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제국의 기틀을 다진 제도 개혁의 천재로 남았습니다. 몽골 제국이 초고속으로 팽창하던 격동의 시대, 그는 혼란스러운 정복전의 그늘 속에서 법, 제도, 행정의 기반을 세워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국가 운영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1189년에 태어나 1243년에 생을 마감한 그는 칭기즈칸의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타고난 전투력으로 영토를 넓힐 때 유률사제는 오히려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의 전횡을 견제하고 교육과 문체주의를 강화하며 피정복민에게조차 공정한 법 집행을 주장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단연 헌장 18사 겐정 스바스의 제정입니다. 이는 원나라의 법률 체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단순한 형벌 규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과 가치관을 담은 종합적 법전이었습니다. 유률사제는 법은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도덕의 기준이며 백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힘이 아닌 원칙, 공포가 아닌 공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부패 관리를 엄격히 단속하며 중앙행정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국가 운영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칼과 말발굽으로 세계를 뒤흔들던 몽골 제국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신념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은 칼로 넓힐 수 있지만 천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칭기즈칸과 그 후계자들을 보좌했지만 그는 권력욕을 드러내지 않았고 삶은 담백했습니다. 청렴한 인품과 온화한 성정을 가진 그를 사람들은 옥천노인, 즉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깊은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하들뿐 아니라 평민들까지 깊이 애도했다는 기록은 그의 인품과 업적이 얼마나 널리 존경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률사제가 7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법률가로서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과 혼란이 지배하던 시대에 제도와 법치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을 세움으로써 한 제국을 안정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의 칼끝이나 책략가의 기발한 전술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바로 그의 손끝에서 나온 제도와 법이었습니다. 유률사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때로 칼이 아니라 펜이며 폭력이 아니라 공정이며 야망이 아니라 원칙이다. 그의 이름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위, 위징 직원으로 제국을 바로 세운 진정한 현신, 당 태종 시대를 대표하는 명신 위징은 중국 역사 전체를 보아도 손꼽히는 직원의 상징이자 군주에게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한 정의로운 관료였습니다. 그는 총명함뿐 아니라 나라를 위한 강직한 신념으로 인해 중국 최고의 지성들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화려한 벼슬이나 권세보다 옳은 길을 지키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 그가 바로 위징입니다. 580년에 태어나 643년에 생을 마감한 위징은 수 말기와 당 초기에 걸친 혼란 속에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뚜렷한 철학을 가진 학자형 관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초년부터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명령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당 태종이 즉위한 뒤에는 국가 운영 전반을 조언하는 핵심 요직을 맡으며 간언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라면 황제에게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 사료에 따르면 그는 200건이 넘는 상소문을 올렸고 때로는 몇 달 사이에 50회 가까이 태종을 향해 쓴소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말이 직설적이어서 황제가 노여움을 드러낸 적도 많았지만 태종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위증이 없었다면 나는 수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가 남긴 대표 저작 14서 실수는 군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적어 내려간 책으로 맹종멍청의 충성의 이름을 빌린 배신이라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리더십과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큼 깊은 통찰이 살아있습니다. 위증이 존경받는 이유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세에 기대지 않았고 사치나 부귀를 멀리하며 청렴한 관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당 태종은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리 거울은 용모를 단정하게 하나 사람이라는 거울은 내 잘못을 비추어준다. 이제 위증을 잃었으니 나는 더 이상 나를 깨우칠 거울이 없구나. 위증이 이끌었던 조언과 정책은 당나라가 황금기라 불리는 정관의 칠생관제지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보이했습니다. 그는 왕조의 화려한 외형보다는 그 근간을 다지는 데 힘썼고 올바름을 지키는 한 사람의 직원이 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리스트에서 6위에 오른 이유는 뛰어난 정치 감각 때문만이 아니라 도덕적 지성이라는 특별한 가치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오래 보고 넓게 보고 무엇보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킨 드문 사례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 자신의 지혜를 올바른 일에 사용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증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입니다. 군주가 두려워하면서도 꼭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 칭찬이 아닌 정신을 깨우는 말을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현신이었습니다. 5위, 원천강. 천기를 꿰뚫어본 동아시아 최고의 예언가. 원천강은 중국 고도에서 하늘의 뜻을 읽는 남자로 불릴 만큼 점성술 풍수, 천문학 전반에 걸쳐 탁월한 통찰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가 중국 역사 속 최고지성 10인 중 5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한 점술가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사상과 문화에 깊게 스며든 예지력과 사유체계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황제부터 민간까지 모두가 그의 말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경외했습니다. 정확한 생물련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는 수말기와 당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문과 기운에 남다른 감각을 지닌 그는 일찍이 시대의 변동을 읽어내는 예리한 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설처럼 전해지는 무축천 예언은 유명합니다. 아직 궁녀에 불과했던 무축천을 보고 머지않아 천하를 손에 넣을 인물이라 단언했고 그 예언은 수십 년 후 현실이 되어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천강의 진가는 이런 극적인 예언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는 점성술, 음양오행, 풍수, 관상, 천문학을 한데 통합한 지적 체계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동료이자 천문학자였던 이순풍 이춘봉과 함께 남긴 추배도 투입에도는 동아시아 예언서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60개의 상징적 그림과 시로 구성된 이 책은 당나라 멸망, 안사의 난, 송원명 청왕조의 성립 등 굵직한 역사 흐름을 예견한 것으로 전해져 지금까지도 논란과 연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원천강은 또한 중국 음력과 절기체계의 정립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천문 관측과 오행 이론을 결합해 길일, 흉일, 행운의 기운, 재난의 징조 등을 정리한 그의 방식은 한중, 일 베트남 문화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3제, 운세 변화, 기운의 순환 같은 개념들도 그의 사유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을 만들고 책을 남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조 수도의 지세를 분석해 도성을 설계하고 황실의 능을 잡으며 국가 장래를 위한 풍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직인 곳마다 흐름이 바뀐다고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도인으로 보았습니다. 원천강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가 남긴 예지력의 본질이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점수를 권력장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천명을 읽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경계와 성찰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인간과 우주, 질서와 혼란의 관계를 일종의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하려 했던 그의 시선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5위에 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제국을 세우지도 전쟁을 이끌지도 않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세계관과 시간관 그리고 운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 사상가였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과학과 이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지만 원천강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답 중 하나입니다. 4위, 제갈량이라는 이름은 이미 중국 역사에서 지혜와 충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삼국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는 신묘한 책략가, 와룡선생,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깨우친 군사군수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 순위에서 4위에 머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시대의 흐름과 숙명에 맞서 싸울 때 겪게 되는 비극 자체가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181년에 태어나 234년에 세상을 떠난 제갈량은 난세의 끝자락인 후한말에 등장했다. 황족 출신도 무장 출신도 아니었지만 유비가 3번 찾아와 그를 청했던 삼고초려의 일화는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초가집에 숨어 지내던 한 학자가 결국 역사의 중심으로 걸어나와 한평생을 유비에게 바쳤고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다. 제갈량의 뛰어남은 군사 전략뿐 아니라 정치, 행정, 기술 전반에 걸쳐 있었다. 그는 손권과 손잡아 조조에 맞서는 손유연합을 설계했고 촉한이 삼국정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적벽대전의 동남풍, 팔진도, 마속의 비극 등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책략은 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촉한이라는 작고 약한 나라가 수십 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제갈량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과 충성은 결국 한 가지 거대한 한계를 만나게 된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국정 전반을 담당한 그는 나라를 이끌 책임을 온전히 짊어졌다. 출사표에 담긴 몸을 바쳐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말처럼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의 부흥을 꿈꾸었다. 5차례 북벌에 나섰지만 시대는 이미 촉에게 등을 돌린 뒤였다. 국력은 약하고 인재는 부족한데 상대는 강대하고 정치군사 체계도 안정적이었다. 아무리 신의 지략이라도 시대의 벽은 넘기 어려웠다. 후대 학자들은 제갈량의 군사적 재능보다 그의 정치 행정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는 청렴한 정치를 펼쳤고 인재를 아끼고 자신도 검소한 삶을 살며 백성의 신뢰를 얻었다. 심지어 적장이었던 사마이조차 그의 인품을 존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촉의 병사들은 통곡했고 적군조차 묵념했다. 적과 아군 양쪽 모두에게 존경받은 인물은 역사에서도 드물다. 또한 제갈량은 뛰어난 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다. 연발쇠뇌의 개량, 모구유마의 제작 등 실용적인 발명은 물론 유교를 바탕으로 도가 법과 사상을 아우르는 폭넓은 이론을 제시하며 리더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나친 헌신은 결국 그를 고독한 성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휴식 한 번 없이 일생을 국가에 바쳤고 마지막 북벌에서 과로로 생을 마감했다. 시대를 바로잡고자 했던 그의 이상은 너무 높았고 그의 심장은 너무 빨리 닳아버렸다. 그가 4위에 머문 이유는 결코 그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지략은 완전했지만 시대를 바꾸기엔 촉의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순위에서 그보다 앞선 인물들은 시대를 완전히 뒤흔들고 장기적인 문명적 변화를 만들어낸 실질적 승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방식으로 싸운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후세 사람들은 그의 지략보다 그의 인품을 더 기억한다. 몸은 군중에 있으나 마음은 한나라에 있다는 구절처럼 그는 온 삶을 나라와 백성 정의에 바쳤다. 화려한 권력보다 정의를 택했고 부귀영화보다 청렴을 택했다. 그리하여 제갈량의 이름은 역사를 넘어 문학과 예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적 군사상으로 남아 불멸의 상징이 되었다. 3위. 장량 한나라를 세운 개국 3걸 가운데 한 사람인 장량은 깊은 통찰력과 놀라운 인내심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해안을 갖춘 드문 전략가였다. 그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 순위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방을 도와 항우를 꺾고 400년 대업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천시를 읽고 대세를 따를 줄 알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아는 지혜로운 승자의 전형이었다. 장량은 기원전 250년에 태어나 기원전 186년에 세상을 떠났다. 명문 한간나라 재상 집안 출신이었지만 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하자 가문의 원한을 품고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의협심 깊은 청년이기도 했다. 실패 후 그는 세상을 등지고 유랑하며 수련에 정진했는데 이때 황석공이라는 신비로운 은사를 만나 병법과 천하의 이치를 배웠다고 전해진다. 황석공이 그에게 건넨 책 한 권과 30해 뒤에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다. 때가 무르익자 장량은 유방의 곁으로 들어갔다. 항우보다 배경도 미약하고 학식도 부족했지만 유방은 인재를 알아보고 신뢰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장량은 그의 첫 군사이자 조용한 책사로서 초기부터 유방의 기반을 다지며 함께 난관을 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군신을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지에 가까웠다. 한초 전쟁 내내 장량은 항우의 책사 범증과 지략 대결을 벌였다. 군령 차단, 적군 내부 분열, 내부 분열 유도 등 장량의 전략은 항우의 세력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결국 유방이 천하를 손에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겉으로는 호걸들이 칼을 들고 싸웠지만 천하의 향방은 장량과 범증 같은 보이지 않는 두뇌들이 결정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장량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권력을 대하는 그의 태도다. 나라가 세워지고 대업이 완성된 뒤 다른 공신들이 권세를 향해 다투고 공을 자랑할 때 그는 조용히 물러났다. 유방이 이유를 묻자 장량은 담담히 말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더 머물면 마음이 흐려질 뿐입니다. 권력을 거부하는 그 한마디는 권력 그 자체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남겼다. 초창기 한나라의 공신 중 끝까지 무사히 노후를 보낸 이는 거의 없었다. 한씨는 공이 너무 커서 죽임을 당했고 수아 또한 끝없는 권력 다툼에 지쳐갔다. 그러나 장량은 조용히 산속에 은거하며 도를 익히고 양생을 연구하며 평온한 말년을 보냈다. 그는 이길 줄 알지만 다투지 않고 물러날 줄 알지만 패배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몸소 증명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세 사람 덕분이다. 장량의 책략, 소하의 경세, 한신의 용병.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이는 장량이다. 그는 천명을 알고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알았다. 짧지만 이보다 더 정확히 장량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장량이 3위에 오른 것은 그의 계략이 탁월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지혜, 인, 용, 을 두루 갖추었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길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는 화려한 명예를 좇지 않았고 자신의 공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누구보다 오래 깊게 역사 속에 남아있다. 빛나는 업적보다 더 빛나는 품격. 바로 그 점이 장량을 시대를 넘어선 진정한 지성으로 만든 것이다. 2위 강자사, 후세의 태공망, 제조백가, 병법조사로 불리는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둘째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사상가이자 정치가, 건국의 설계자였으며 유교, 도교, 법가, 병법 모두에게 존경받은 드문 인물이다. 그의 삶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해준다. 진정한 천재는 시대에 가려지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빛난다는 것이다. 강자사는 기원전 12세기 상나라 말기에서 주나라 초기 시대를 살았다. 본명은 강상, 자는 자사로 흔히 강자사 또는 낭망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70세가 넘도록 윗수의 강가에서 낚시하며 때를 기다렸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반 낚시바늘을 쓰지 않고 실로 곱게 만든 낚싯줄만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그가 말하는 도리, 즉 오직 인연과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강자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평범하지 않고 침묵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그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 기회는 주문왕 서홍을 만났을 때 찾아왔다. 왕이 그에게 천하를 논하는 말을 듣자마자 강자사는 태사로 임명되어 군사와 전략 정권을 맡게 되었다. 이후 주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주무왕 조우왕이 즉위한 후에도 그의 능력을 신임했다. 강자사는 주나라의 건국전쟁, 즉 폭군 주왕을 격파하는 대업을 주도하며 600년간 이어진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800년 이상 존속할 찬란한 주나라 시대를 열었다. 강자사가 전설로 남은 이유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람과 돌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적 통찰력 때문이다. 무야 전투에서 그는 연합군을 지휘해 상나라의 대군을 격파했으며 이는 후대 병법의 고전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군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건국 이후 그는 상부를 맡아 백관을 지도하고 국가 제도와 사회 질서를 설계하며 이후 수세기 동안 주나라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강자사는 유교, 도교, 병법 사상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는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무의로 치리하며 법과 질서를 함께 활용하여 인간 중심과 법치 중심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그의 통합적 사고는 그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다. 현자이자 장군, 동시에 건국의 설계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겸비한 인물은 드물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제조백가라 불렀다. 공자, 맹자, 노자, 손자 등 후대 사상가들이 어느 정도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 도교에서는 태공망으로 숭상되어 삼청상선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민간에서는 국가를 수호하고 악을 물리치는 신으로서 수많은 사당에 모셔졌다. 특히 강자사 지혜의 위대함은 그의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에서 나온다. 그는 군사, 정치, 철학을 넘어 인간과 우주, 권력과 민심의 흐름을 이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하늘의 도를 이해해야 하고 사람을 이기려면 민심을 알아야 하며 나라를 오래 유지하려면 변화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남아있으며 현대 지도자에게도 교훈을 준다. 강자사가 2위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 제갈량이나 장량이 특정 시대를 위해 봉사한 천자라면 강자사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역사의 질서를 재정립하며 제국을 제로에서 세운 창시자였다. 그는 하늘이 내린 장군이자 세상 속신인 잔혹한 주왕조차 굴복하게 만든 인물, 그리고 중국 지성을 한 단계 높인 인물이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리이자 국민을 이끄는 빛이었다. 1위 노자. 도교의 시조로 불리는 그는 은둔한 성인이자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상징이다. 그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지혜의 등불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으로 평가받는다. 노자는 단순히 현명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권력, 시대의 제약을 넘어 우주적 지혜와 도대의 경제에 도달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인간, 만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의 길을 보여주었다. 노자의 정확한 생년과 본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전해지는 바로는 성은이, 이름은이, 자는 백양이며 기원전 6세기 공자와 동시대를 살았다고 한다. 그는 한때 주나라에서 도서관 관리를 맡았다가 은퇴하여 은둔하였고 오직 도덕경 한 권만 남겼다. 이 책은 5천여 글자로 이루어졌지만 동양 철학을 2000년 이상 흔들 만큼 깊은 영향을 끼쳤다. 만약 제갈량이 전략과 계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장량이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존경받으며 강자사가 새로운 시대를 연 창시자라면 노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도를 따르는 삶을 가르쳤다. 그는 다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다. 단지 가르침을 남겼을 뿐이지만 그 가르침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사회와 인간의 의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위무불이 무웨얼무부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 이것이 노자의 핵심 사상이다. 그는 강한 행동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자아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며 도의 흐름을 따르라고 했다. 겸손과 양보, 깨어있는 삶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의 정치적 통치도 강제와 간섭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조화에 기반했다. 물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가르침처럼 음양, 강약, 동정의 조화가 그의 사상 기초였다. 노자가 뛰어난 천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지 사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허영, 좁은 지혜를 넘어서는 법을 가르쳤다. 권력을 쟁취하는 법이 아니라 고요히 관조하며 무상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전했다. 그는 말없는 지혜의 스승이자 싸우지 않고 이해하며 행함 속에서 비움의 경지를 보여주는 존재였다. 도덕경은 짧지만 인생, 자연의 도, 정치, 윤리, 우주, 건강에 관한 백과사전과 같다. 남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자신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다. 같은 구절들은 동양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노자는 왕조를 세우지 않았고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으며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모든 황제를 뛰어넘는다. 전국시대부터 한, 당, 송, 명, 청에 이르기까지 그는 현원 황제 태상 노군으로 추앙받았고 사당에 봉안되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베트남, 현대 서구에서도 그의 사상은 철학, 정신, 수련, 경영, 명상, 삶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노자가 1위에 오른 것은 진정한 지혜가 권력이나 명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에 닿아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임을 보여준다. 그는 증명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고 단 한 알의 씨앗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 씨앗은 세상 스스로 도를 깨닫게 하는 빛이 되었다. 노자는 동양 지혜의 정점이며 물처럼 흐르는 지성의 상징이다. 다투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며 날카롭지 않아도 세상 구석구석을 스며든다. 그의 지혜는 폭풍처럼 세상을 뒤흔들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갈등을 조용히 녹인다. 다른 천재들이 역사 속 밝은 별이라면 노자는 광활한 우주와 같아 모든 빛을 품고 고요히 빛난다.